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일어난 이 중국의 이 사교육 금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앞 시간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더 큰 대전제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조금 너무 큰 이야기여서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소장님께 말씀 여쭤보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시진핑 때문에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보지만 이게 시진핑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진핑도 kontrol 못하는 이제 인간의 욕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판단에 대해 그렇죠. 아니란 그래서 말씀이신 중국은 거죠? 최근 40년 동안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국가가 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 자녀만 가져라.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중국이 인구가 뭐 가임 여성이 거의 한 3억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정말로 하룻밤 뭐 독하게만 먹으면 1년 지나면 인구가 3억이 늘어나는 미국만한 나라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구 폭탄에 두려워서 중국이 이제 78년에 한 40년 동안에 한 자녀만 갖게 했고 그 40년 가까운 시간 내에 대략 한 4억 명 가까운 인구가 이제 출생하는 걸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리를 거스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아놓고 난 문제가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인구 감소죠.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거의 이제 빅브라더스 사회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에 관해서도 이건 이제 데이터 공산주의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중국의 본질적인 인구 문제다. 그래서 이게 최근 500년간 뭐 스케일이 갑자기 커졌죠. 주요국 경제 지표를 보면 빨간 색깔이 중국이고 이제 인도, 미국 이렇게 보면 중국이 이제 1800년대까지는 세계 최대 국가에서 이게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1978년 정도 가면 뭐 형편없는 나라가 되다가 이게 지금 미국의 한 70%까지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초월러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바로 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작년에 0.53%입니다. 그래서 75년에 2%에서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것이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뒤부터는 뭐 인구가 무조건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부가 아 뜨거워라 싶어서 이 5월 달에 세 자녀도 아기를 낳아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10명 중에 9명이나 안 낳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단순히 인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구 고령화되면서 이 세대 부담 부분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양률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생산활동에 젊은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병간호하는데 이제 시간을 쓰고 인력을 쓰고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거의 2014년 이후에 5년 만에 이제 세 자녀까지 허용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00명 중에서 아기 낳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 이게 1,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법안이나 정책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장의 둔화 그리고 경제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5세서부터 64세까지 노동인구 이거 증가율을 보면 중국은 이게 이제 2015년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50년까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출생자 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1959년 이제 69년 요 사이에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2,500만에서 3,000만 가까이 돼요. 그 지금 은퇴하고 있는 중국의 60년생들이 2,500만씩 매년 그렇게 은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2019년, 20년에 내려오면 출생자 수가 이게
1,400만 명, 1,20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게 노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일본하고 한국의 사례를 보면 되는데, 일본의 노동 인구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 보면 뭐 아주 선명하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동 인구 증가율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성장률이 2%대로 이제 툭 떨어지는 것은 우리도 이제 2000년 이때부터 인구 증가율이 이게 툭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GDP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떤 GDP라는 성장 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가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5천만밖에 안 되지만 네. 세계 인구의 5분의 1 되는 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그 샥은 굉장히 큰 거죠. 그 리스크의 범위도 역시 비례할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애를 2자녀 그리고 3자녀까지 낳으라고 하는데도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하나는 바로 이게 아기를 안 낳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비 불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뭐 예전 같았을 때 5남매, 10남매 뭐 이 정도가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은 정도인데 네. 그런 이제 이 대가족의 근 배경이 농업사회라는 것이 좀 또 하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기를 계속 낳다가 보니까 이제 애가 10명씩, 10몇 명씩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90년대, 2000년대 뭐 초반까지도 남녀 성비가 1대 1.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500만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면 거기서 한 20% 정도는 이게 짝을 못 찾는. 모시매들이 더 많은 거죠. 네. 그 짝을 못 찾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서 이 1990년대에서 이제 20에서 30을 더하면 2020년 이때가 오게 되면 짝을 못 찾는 네. 이제 남성들이 20%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혼인율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뭐 만혼이 점점 이제 이 중국 군대를 안 갔다 오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한 3살 정도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인율이 지금 이게 뚝 떨어진 게 거의 2000년 초반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게 생활고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이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신생아 수의 이제 성비 불균형이 20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고 네. 또 이제 생활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신생아 수가 베이비붐 세대 때 한 2,500에서 3,000만 갔고,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베이비들. 네. 그래서 에코 세대들이 이제 한 2,000에서 2,500 사이를 갔다가 문제는 에코 세대들의 이제 자녀들을 보면 애를 안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뭐 그 연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2020년에 인구가 감소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인가 뭐 로이타가 그렇게 대서특필해서 써갈겼죠. 네. 저희도 그 인구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오보로 이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1,247만 명, 사망자가 998만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30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250만 정도가 더 늘은 거는 네.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 인구 수하고 출생자 수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는 작년에 1,200만이었지만 아기들이 네. 이게 이제 더 떨어지고 조만간에 1,000만 이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구 감소는 시간 문제인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1,000만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사망자가 998만 명,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인구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의 이유는 부동산. 네. 또 하나가 교육비가 범인이다. 그래서 애 낳더라도 이것은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서 애 못 키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이번에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과격하게 이제 액션한 게 교육비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드디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 GDP가 떨어지고 국력이 약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버냐 못 버냐는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과격한 정책의 원인이고 네. 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산업의 GDP 기여도를 보면 이게 많이 갔을 때 70%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번에 정책 나올 때 부동산 얘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나왔죠. 예.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손을 대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성장의 이 동인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이제 중국도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북경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 대비 집값이 45배, 샹하이 40배. 그래서 이게 45년 동안 이제 물 한 모금만 먹고 저금해야 집 하나 겨우 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지금 이제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집값 대비 이 소득 비율 이게 너무 이제 낮았고 그리고 이게 또 부동산을 왜 그렇게 샀냐면 2015년부터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투자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시별로 다르지만 대략 한 50%에서 뭐 110%까지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이 났으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에다 돈을 갖다 놓고 결국은 부동산에 돈을 갖고 놓기 때문에 점점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는 네.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고 이제 10대 도시의 그 부동산 가격을 보면 대도시 가격이 지금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무슨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뭐 이게 위기가 온다 그렇게 수없이 이제 막 떠들고 했지만 그다 엉터리라는 거죠. 안정화됐다는 게 좀 정확히 표현이 그렇죠. 네.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공헌자가 부동산이지만 네. GDP의 뭐 70%까지를 기여를 했던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민 생활 여기에는 아주 독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채 증가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게 사회 총부채가 140%에서 260%까지 12년 사이에 120%가 늘었어요, GDP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도 20%에서 거의 60%까지 확 늘었고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그 교육비 이거 부담 때문에 교육업체들을 죽였는데 그럼 이게 끝이냐를 놓고 보면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중국 부동산에서 투자 조심해라. 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도. 보면 헝다그룹이 뭐 중국에서 남쪽에서 제일 큰 부동산 재벌인데 이게 위기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것이 바로 자금줄을 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지금 정부 정책의 목적은 경기 부양의 목적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이걸 빨리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막고 이 사교육비의 부담을 일단 줄이는 것이 중국 정부가 정한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그냥 두게 되면 체제 존속에도 위험이 되기 때문에 불과 3년 뒤면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네. 그게 코앞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교육 다음에 손대는 건 부동산이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에 대한 투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는 7월 23일 날 상해시가 바로 주택 그 구입할 때 대출 금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체적인 금리는 동결했거든요. 네. 근데 주택 구입 대출은 이제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먼저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손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증여주택에 대해서도 이 증여일부터 5년간은 증여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돼서 그래서 여기에 주택 구매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을 차단하겠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택건설부부터 해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금 교육 그 업체들 교육비의 제한과 똑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규범화 관련 통지라는 걸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 질서를 규모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부동산 가격 못 올린다. 이거를 지금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죠. 예. 교육업체들 이거 다 국유화하듯이 이게 비영리로 완전히 돌리고 네. 가격 정부가 다 정해주겠다. 그 얘기는 사교육비 못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에 대한 규모만 통제라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네. 이게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거예요. 가격 통제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한 3년, 2023년 정도 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게 확연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이게 교육하고 부동산을 손을 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그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런데 지금 교육업체들을 이제 투자했던 분들의 경우는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네.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다. 네. 증시에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을 그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은 뭐 투자할 대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끔 이게 잡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잡겠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지만 중국은 잡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히는 가능성이 높다.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네.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풀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못 가면 그건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제 그 임금 소득을 놓고 보면 이게 미국이 어떻게 소비를 이렇게 강한 그 많이 하고 강한 나라가 됐냐면 85년 이후로 이 주식의 이 가격 상승이 부동산의 임금보다 월등히 높았고 네. 그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는 이런 구조로 온 거죠. 그래서 뭐 대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 절대 대국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그 사교육에 대한 것은 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의 규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사실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 너무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수출 못하겠다. 사실 그래서 뭐 펀드 환매도 많이 나와서 지수 전체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든가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좀 빼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분위기도 보면 중국도 못하겠다라는 분 이게 어떤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많은데 이 양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신재생이나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더 물꼬가 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실망을 해서 떠나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이 많이 투자한 무슨 항서제약이니 뭐 해첨유업이니 마우타이니 이런 회사들을 네. 보면 주가가 한 20, 30%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거를 최근 3년, 5년의 시간으로 같이 놓고 보면 네. 이건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번 여기 조만큼 빠진 건데 우리가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우리가 8분응선, 9분응선에 들어간 거죠. 그런 그러다 사람들이 보니까 많죠. 네. 샥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이론상으로 이게 GDP 성장률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 회사가 이게 시가총액이나 PR이 이게 이 GDP의 시장 평균을 2배, 3배, 4배까지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냐. 흔히 말하는 성장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붙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ETF라는 이 펀드의 알고리즘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커져버린 거고 이게 한번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네. 그만큼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주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내수가 커지는 건 그건 분명해요. 네. 그러나 내수가 테슬라만큼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일정한 기간에 조정을 거쳐야 되고 네. 반대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최대로 피해를 본 것이 반도체, 통신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이죠. 갑자기 5G가 날아가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게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빠지는 거고 네. 중국은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요한 변수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봉쇄하는데 통신하고 반도체가 될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깊이 들여다보고 잘 보는 것하고 차이인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 왜 중국 반도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냐 하는 것은 중국은 지금 14나노를 겨우 만드는데 14나노보다 한 단계 뒤진 28나노 정도만 기술을 가져도 10년 동안 법인세 25%를 0을 만들어줘요. 그럼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반도체 회사들은 순이익률이 25%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론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전혀 묻혀 있다가 플랫폼 기업의 제재 또 교육주의 제재에서 이게 이제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때 다시 보니까 이게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정책에 투자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고 네.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교육주나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로 인한 피해가 있는 반면에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대 이제 수혜자는 바로 네트워크 보안 산업, 보안 기업들이고 네. 또 이번 이제 교육 뭐 이런 쪽들에 분명히 이제 그 업체는 피해를 받지만 반대로 테크주들이 이게 수혜를 보는 네. 이제 그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정책 수혜주를 헤쳐모여 하는 그런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긴급한 사항을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중국 투자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이슈고 많이 당혹스럽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되게 어려웠었는데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실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공부 말고는 살 길이 없다. 뭐 소장님께서도 또 따로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시영 박사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공부하는 독종만 살아남는다고. 네. 그래서 해외 투자가 한국 국내 투자보다 쉽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작은 정보량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한 번은 먹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두 번, 세 번이 되냐 그건 불가해요.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지난번 뭐 칼럼에도 그런 걸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 금융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이제 거기다 접합해서 돈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92년에 시장 개방하고 나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떼돈 번 사람은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이냐면 미국인이죠. 네. 근데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이동통신,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에 자기네 산업에 투자해본 그 경험 갖고 한국에다가 얼리 스테이지 집어넣고 네. 피크 전에 털고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미국 투자가 외국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는 적어도 25년 이상의 산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차트만 보고서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당혹스러운 일은 항상 벌어지지만 외국인이 최근 이제 30년 동안 한국에 투자했던 그 느낌, 그 촉으로 사실은 중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중국 주가가 뭐 폭락했다고 하지만 폭등한 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또 폭등한 주가는 얼마나 많았냐?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야 이거 떨어진 거 이거 6종목 10종목 이거 보고 중국 안 돼? 이러는 것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2년 반 동안에 주가 몇백 프로씩 오른 중국 주들 뭐 금년 내도 제가 그 톡방에도 하나 올려놨습니다만은 금년에 이 난리라고 하는데 주가 100% 이상 올라간 후광동, 신강동 종목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금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거기에 돈이 있고 또 지금 같은 뭐 우리 말고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 뭐 중국이 한국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하고 예를 들면 공정하게 했을 때 더 먹을 게 있냐? 뭐 먹을 게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은 잘 들여다보고 이 폭탄이 아닌 이제 이 쾌속선 그거를 이제 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뭐 찍었더니 먹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또 뭐 좋은 얘기보다는 뭐 어려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함께 공부하면서 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C가 뭐 그 투자하시는 분들 똑히 뭐 사라 팔아 얘기가 아니라 중국을 똑바로 이해하고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작은 기여를 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좀 긴급하게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원래 올리던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